은자 3,000냥이 불과 1년 만에 500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평안도 은광 투자 때문이었죠. 30년간 향교에서 청빈을 가르치던 훈도가 노후 자금 전부를 잃고 한양 뒷골목 필방에서 연명하게 된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말만 믿고 노후 자금을 모험에 걸려 하고 계신가요? 나라가 보증한다는 말, 안전하다는 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나주 향교뜰에서 100여 명 제자들이 제 강론에 귀 기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양 피막골 골목 안쪽 석가래가 삐걱대는 새방에 살고 있어요. 방 한 칸에 누추한 부엌이 딸린 이곳이 제 거처입니다. 아침이면 낡은 서한을 펼쳐놓고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죠. 먹물 냄새가 배인 낡은 붓, 귀퉁이가 해진 책. 허리는 예전만 못해 한식경만 앉아 있어도 결립니다. 겨울이면 무릎이 시려 밤새 뒤척이게 되더군요. 엊그제는 옛 제자 하나가 길에서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과거의 급제에서 승문원 관리가 된 제자였죠. 그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채통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정훈이라 합니다. 올해 나이 69이에요. 순조 11년 29의 나이에 전라도 나주 향교 훈도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헌종 8년 관직에서 물러나기까지 꼬박 30년을 그곳에서 보냈죠. 아침이면 대성전에 분향을 올리고 낮에는 생원들에게 사서삼경을 강론했습니다. 저녁이면 제자들의 과업을 살피고 식권을 첨삭해 주었어요. 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큰 벼슬에 오르지도 못했고 재물을 모으지도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청렴이었죠. 30년간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향교의 전답 관리를 맡았을 때도 장부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고 공금 한 푼 사사로이 쓰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저를 따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제자가 찾아와 인사를 올릴 때면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죠. 지역 유생들도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았습니다. 송사가 생기면 중재를 부탁했고 혼인날을 정할 때도 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 신뢰가 쌓여 30년이 되었습니다. 헌종 8년 봄 63세 나이에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고을 수령께서 전별연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은 송별시를 지어주었죠. 아내와 함께 향교 사택을 나서던 날 뒤를 돌아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주 읍내 전장에서 사택금을 받았어요. 관에서 내려준 돈이 은자 800냥, 평생 조금씩 모아둔 돈이 2200냥이었습니다. 합하여 3000냥. 무명 배 한 필이 은자 2냥 하던 시절이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아내와 마주 앉아 은자를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소.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그 돈은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인왕산 자락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은자 500냥을 주고 샀는데 방 셋에 마당이 딸린 단출한 집이었어요. 남은 2500냥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갈 계획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마당에서 매화를 돌보았어요.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 회포를 풀고 갔습니다. 이렇게 살다 생을 마감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에 두느냐였습니다. 은자 2500냥을 괴짝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쓰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쌀값이 해마다 오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쌀 한 말에 은자 3냥이던 것이 올해는 3냥 5전이 되었죠. 이런 식이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 돈의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 돈으로 어찌 20년을 버티겠소?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껴 쓰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청빈하게 살았지만 노후만큼은 아내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한양 종로 거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안도 운산에서 큰 은광이 발견되었다는 얘기였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광산이라 안전하고 배당금도 꾸준히 나온다더군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양반 하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은자 200냥을 투자했는데 석 달째 배당금을 받고 있네. 매달 은자 6냥씩 들어오니 연으로 따지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계산해보니 연 36냥, 원금 대비 18%였습니다. 은자를 그냥 두면 쌀값 오르는 것도 못 따라가는데 이 투자는 달랐어요. 저는 종로광산 투자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옥 기와집에 운산은광 투자소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투자 문의로 오셨습니까? 그렇소.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이오? 중개인은 미소를 지으며 괴짝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펼쳐보니 호조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설점 수세 방식입니다. 민간이 캐대 나라에 세금을 바치니 관의 보호를 받지요. 호조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업이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관인이 찍힌 문서를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투자하신 분들 명부도 보시겠습니까? 중개인이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성명과 본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인 노론할 것 없이 양반 성씨들이 질비했죠. 심지어 전 사원부 관리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때 중개인이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은개였어요. 이것 보십시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 글자는 변해도 이 묵직한 은은 변하지 않지요. 그가 그 은개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은덩이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평생 글만 읽던 이 노인의 이성이 흔들렸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이구나. 종이동과는 다른 것이구나. 이게 모두 저 평안도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캐면 캘수록 나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투자하시면 이런 은개로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관인도 있고 양반들도 투자했고 실물 은까지 눈으로 봤으니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나라가 관리한다는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광 투자를 해볼까 하오.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 안전하다고 하더군.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은자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이대로 두면 쌀값 오르는 것도 못 따라가오. 일단 은자 1000냥만 투자해보겠소. 석 달만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때 더 넣어도 늦지 않소.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은자 1000냥을 들고 투자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손에 쥐었던 그 차가운 은개의 무게가 그 불안을 눌러주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노후는 안전하다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투자소에서 사람이 찾아와 배당금을 건넸어요. 은자 30냥씩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30냥이면 쌀 10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 돈만으로도 우리 부부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은자를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역시 관이 보증하는 사업은 다르구나.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구나. 그 무렵 나주 향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셋이 한양을 방문했습니다. 김훈도, 박훈도, 최훈도였죠. 다들 나이가 비슷하고 저처럼 은퇴한 처지였습니다. 인왕산 자락 제 집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다가 자연스럽게 노후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네는 한양 생활이 어떤가? 김훈도가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매달 은광 투자해서 배당금이 나오니 걱정이 없더군. 그 말에 셋 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광 투자라니? 그게 뭔가?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평안도 운산 은광, 호조관인, 설점 수세 방식,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까지요. 나라가 보증하는 사업이니 안전하네.
원금 1000냥에 매달 30냥씩 받고 있으니 1년이면 360냥이야. 얼마나 좋은가.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최운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자네도 투자해보게. 내가 중개소를 소개해주겠네. 그렇게 셋은 제 권유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김운도는 은자 300냥, 박훈도는 500냥, 최운도는 200냥을 넣었죠. 자네만 믿고 투자했네. 김운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제가 좋은 길을 알려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넉 달째 되던 달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하루가 지났는데 배당금을 가져올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투자소를 찾아갔죠. 중개인은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공지를 못 받으셨습니까? 지금 새 갱도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것이요? 석 달 정도면 다시 재개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동안 밀린 배당금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요. 중개인의 말투는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는 일단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갑자기 중단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아내에게 말하니 역시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것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새 갱도를 파는 건 당연한 일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나올 것이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료들이었어요. 배당금이 끊기자 셋 다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니 걱정 말라고, 곧 재개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훈도 생활 동안 저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어요. 재물을 멀리하라고, 욕심을 경계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을 불리려고 투자에 손을 댔고 동료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라가 보증한 사업인데 무슨 걱정인가? 관인이 찍힌 문서를 내 눈으로 받지 않은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배당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배당금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식이 들려왔죠. 3.5단 가짜 현장 확인. 5달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투자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오? 이제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소. 중개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의심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죠. 직접 평안도 근처까지 가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한양에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현장 근처까지 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보름 뒤 저는 중개소에서 마련한 일행과 함께 평안도로 향했습니다. 투자자가 1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저처럼 불안한 얼굴들이었죠. 사흘을 걸려 평안도 운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중개인이 산 아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가 바로 은광입니다. 멀리서 보니 산 중턱에 갱도 입구가 보였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수레에 뭔가를 가득 싣고 나오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정말 은처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관에서 허가받은 인부들만 출입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활발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진짜였구만. 우리가 괜히 의심했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확실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배당금이 다시 나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소.
정말 은광이 있고 인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 곧 배당금이 나올 것이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교하게 꾸며진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수레에 실린 것은 은괴가 아니라 그냥 돌덩이였고 인부들은 사기꾼들이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다는 것을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심하는 투자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 안심시켰다고요. 그리고 그 안심을 바탕으로 더 큰 투자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독이 되었죠. 한 달 뒤 투자소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운산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사람은? 은광은? 인부 15명이 갇혔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 중이고요. 은광은 다행히 무사하지만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며칠 뒤 투자소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복구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추가 출자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의 50%를 더 내면 갱도를 복구하고 채굴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추가 출자한 사람에게는 배당금을 2배로 주겠다는 약속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은자 1000냥을 넣었는데 500냥을 더 내야 한다니요. 하지만 중개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지금 빠지시면 그동안 넣으신 돈이 물거품입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원금은 물론이고 배당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출자하신 분들께는 배당률을 높여드립니다. 어르신께서는 직접 현장도 보셨지 않습니까? 은광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시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1000냥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500냥만 더 보태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봤으니 확실하지 않은가.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이미 이상한데 왜 더 넣으려고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빠지면 넣은 돈이 다 날아가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당신은 30년 훈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욕심을 경계하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게 욕심 아니고 뭡니까?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이것은 탐욕이 아니다.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가장의 책임이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직접 현장을 봤다. 내 눈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은자 500냥이 더 필요했는데 손에 남은 돈은 1500냥 뿐이었어요. 그중 500냥을 빼면 남는 돈은 1000냥. 그것만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은자 500냥을 더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저당 잡기로 한 것이죠. 대금업자를 찾아가 집 문서를 맡기고 은자 1000냥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3%. 무서운 이자였지만 곧 배당금이 나오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빌린 돈 중 500냥은 추가 출자에 넣고 나머지 500냥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총 투자금은 1500냥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아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돌아가신 장모님의 유품인 옷비녀를 몰래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비녀를 전당포에 맡기고 은자 50냥을 더 마련했어요. 며칠 뒤 아내가 장롱을 뒤지다가 알아차렸습니다. 비녀가 어디 갔어요? 어머니 유품이 어디 갔냐고요? 아내가 제 손목을 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영감.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다 우리 노후를 위한 것이오. 조금만 참으면 비녀 10개로 갚아주겠소. 당신은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아내는 그날 이후 말을 잃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동료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팍쿤도였어요. 자네, 이거 이상하네. 나는 빠지겠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어. 팍쿤도는 투자금 500냥 중 겨우 200냥만 돌려받고 손을 뗐습니다. 자네도 빨리 빠지게.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조금 더 지켜보겠네. 직접 현장도 봤고 추가 투자도 했으니 이제 곧 나아질 것이네. 박훈도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돌아갔습니다. 김훈도와 최훈도는 여전히 믿고 있었지만 점점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들에게도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죠. 제가 권유해서 투자한 건데 제가 먼저 불안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배당금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투자소의 태도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찾아가도 중개인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약속을 잡아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을 쉬었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금업자는 매달 이자를 톡촉했고 손해 쥔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헌종 9년 가을 한양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운산은광투자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관아에서 수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호조관이는 위조였고 경영진은 애초부터 한양의 사기꾼들이었죠. 실제 광산은 존재했지만 채산성이 없어 이미 폐광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현장도 연출된 것이었어요. 인부들은 고용된 연기자였고 수레에 실린 것은 은괴가 아니라 돌덩이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긁어모은 것이었어요. 처음 몇 달간 배당금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죠. 경영진은 이미 한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자 1,500냥이 모두 날아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투자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안에는 불타다 만 장부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제 투자 증서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워들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김훈도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정훈, 자네 때문에 집안이 망했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나? 내 평생 모은 돈 300냥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자네가 안전하다고 했잖나. 직접 현장도 봤다고 했잖나. 나라가 보증한다고 했잖나. 김훈도는 제 앞에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최훈도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편지 한 장이 날아왔는데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더 큰 문제는 집 저당 때문에 진 빚이었습니다. 대금업자가 찾아와 독촉했어요. 은자 1,000냥에 석 달치 이자까지 합하면 1,090냥을 갚으라는 것이었죠. 돈이 없으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기다려주기는. 이자가 매달 불어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집을 내놓으시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빗물이 새는 처마 밑에서 저는 떨고 있었어요. 다음날 새벽 대금업자들이 여러 명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이닥쳐 가구들을 밖으로 내던졌어요. 안 돼요. 제발. 아내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평생 제자들이 선물한 서책들이 마당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30년 훈도 생활의 흔적들이 진흙탕에 뒹구는 것을 보며 저는 넋을 잃었어요. 스승님. 이라 부르던 목소리 대신 이 늙은 사기꾼아. 라는 욕설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갓이 비에 젖어 찌그러졌습니다. 30년 훈도라고 대접받던 내 갓이 진흙탕에 짓밟히던 그날 제 영혼도 함께 짓밟혔습니다. 결국 저는 인왕산 자락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은자 500냥 주고 산 집이 3년 만에 600냥이 되어 있었지만 빚을 갚고 전당포에서 아내 비녀를 찾아오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은자 500냥 뿐이었어요. 3,000냥으로 시작한 노후 자금이 이제 500냥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한양 뒷골목 셋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피막골 안쪽 석가래가 삐걱대는 허름한 방이었죠. 짐을 풀면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길을 가다가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승문원 관리로 있는 제자였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것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채통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훈도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에 실패한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었어요. 밤마다 아내의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죄뿐이었습니다. 30년간 청렴을 지키며 쌓아온 명성이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신뢰, 체면, 자존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69이에요. 피막골 새방에서 매일 아침 서한을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칩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은자 2냥씩 받아요. 아이가 5명이니 한 달 수입이 10냥입니다. 거기에 때때로 동네 양반들의 편지를 대필해 주면 몇 냥을 더 벌 수 있죠. 아내는 동네 부녀자들의 바느질감을 받아 삿바느질을 합니다. 한 달에 5냥 정도 벌어오세요. 우리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15냥 남짓으로 살고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굶지는 않아요. 지난 6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저를 그 길로 몰았는지를요. 첫 번째는 무지였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호조관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몰랐고, 광산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라가 보증한다는 말만 믿었죠. 심지어 제 눈으로 현장을 봤다고 확신했지만 그것마저 연출된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1000냥만 넣었지만 배당금을 받자 마음이 커졌어요.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결국 추가 출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청빈을 가르쳤으면서 정작 저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체면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투자를 권했고 그들이 믿고 따라왔어요. 손실이 시작되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발을 뺐다면 피해가 적었을 텐데 체면 때문에 버티다 결국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동료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겼습니다. 네 번째는 오만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 훈도로 살며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 오만이 저를 더 깊은 함정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가끔 필방에 앉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청빈을 가르쳤습니다. 욕심을 경계하라고, 재물을 멀리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저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저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좋습니다. 아이가 그를 깨우칠 때의 밝은 얼굴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아내는 매일 바느질을 합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꿰며 한마디 원망도 없이 제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구원이자 동시에 가장 큰 형벌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킨 거니까요. 전당포에서 찾아온 장모님의 옷비녀는 다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내는 그 비녀를 꺼내보지도 않아요. 아마 볼 때마다 그날의 상처가 떠오를 것입니다. 가끔 종로 거리를 지나다가 은광투자소가 있던 자리를 봅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어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제 어리석음이 떠오릅니다. 요즘 한양에는 또 다른 투자 이야기가 돌고 있더군요. 이번에는 개성인삼무역이라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보증한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마저 거짓일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지키는 것이 불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체면 때문에 손실을 키우지 마십시오. 손해를 인정하는 용기가 더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은 가족의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마저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저는 은자 3천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배웠어요.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 가족이 건강하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는다는 것. 지금 제 손에는 은자 500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조용히 늙어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서안에 앉아 붓을 들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평안합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밥상을 마주할 수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안전한 투자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는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은광에 돈을 묻었지만 그 대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 가족, 평안.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번엔 구독자님의 의견을 반영해 조선시대의 투자 실패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더욱 재밌는 글을 쓰는 채널이 되겠습니다.